뿐만 아니라 이게 한반도 상황만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소용돌이에 들어가고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것입니다. 약해집니다. 미국 영향력이 약해진다 하면 거의 반론이 많아요. 미국의 대학교가 얼마나 잘 나가고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고 항공모함이 뭐 열 몇 척이나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미국은 그런 이야기가 요새 조금 약화된 거는 미국이 빚더미 위에 올라있다는 거예요. 미국 빚더미 위에. 요새 가만보면 가장 큰 문제는 빚 안 진 나라가 제일 큰 소리 칩니다. 빚 안 진 나라. 현금이 많은 나라가 큰 소리 칩니다. 경제가 어려워지면 현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지. 이거 어때? 빚더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? 일부러 전쟁을 안 하는 한. 지금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이 약화된 것은 금융위기. 미국이 원인을 제공한 금융위기. 그 다음에 요새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미국이 부도위기로 가겠다. 그런데 중국은 계속 돈이 쌓이고 있다. 지금 아마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 10배 3조 한 3천억 달러 될 겁니다. 두 번째로 외환 보유고가 많은 나라는 일본인데 1조 달러밖에 안 돼요. 그리고 중국이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제일 많이 사가지고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채권 국가가 어디입니까? 중국 아닙니까? 중국. 어떤 나라 국력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가장 간단한 공식은 이겁니다. 어떤 나라의 국력을 계산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다. 하나는 GDP입니다. 총생산. 두 번째는 무역액이에요. 무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. 그 중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힘이 세답니다.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채권 국가냐, 채무 국가냐. 채권 국가냐, 채무 국가냐.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중국이에요. 제일 중국. 그러면은 이런 경제적인 걸 가지고 어느 순간에 군사력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예가 하나 있어요. 우리 역사에서. 1956년이었습니다. 나셀이 혁명을 일으켜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했어요. 수에즈 운하를 공동 관리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짜고 1956년에 에집트를 쳐들어갔습니다. 에집트는 간단하게 무너졌어요. 시나이 반도 다 빼앗겨버리고. 이때가 바로 미국이 선거를 하던 해였어요. 1956년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어요.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전쟁판을 벌려놓으니까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. 화가 났어요. 아니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계속 말렸는데 불구하고 이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제국주의 편을 드는 나라가 아니냐. 그래서 그렇게 친하던 영국한테 딱 경고를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우리 금융제재 하겠다고 합니다. 미국이 영국한테 금융제재를 하겠다고 해요. 어떤 방법을 하느냐. 그때 영국이 빚이 많아가지고 IMF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야 되게 돼 있었습니다. IMF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좌지우지하는 데죠. IMF에 영국에 대출을 못하도록 해버리겠다. 딱 이렇게 해요. 영국이 손들었어요. 간단한 손들었어요. 그래서 금방 철수해버렸습니다. 철수했습니다. 이걸로 영국 제국주의 영국 시대가 끝났습니다. 그 뒤로는 지금까지 영국의 외교 정책은 무조건 미국 따라가는 겁니다. 미국. 한 번 당해놓으니까.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.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로 몰린다.
미국도 IMF에 대출해달라고 신청을 할 때가 올 것이다. 그때쯤 되면은 IMF는 중국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.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한다. 좋다. 우리 IMF가 대출하도록 하겠다. 그런 단 조건이 하나 있다. 서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미국 항공모함을 다 철수했으면 좋겠다. 라는 조건을 건다. 미국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포린 어페어즈라는 잡지에서 읽었어요. 그 잡지는 중국이 두 가지 양론을 실었어요.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수 없다는 설과 곧 금년간에 중국이 경제력으로 미국보다 더 큰 영향을 행사할 것이다. 이런 양론을 실었는데 저는 지금 후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. 그러나 중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의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는 양설이 많아요. 어느 쪽인지 감히 하기가 참 힘드는데, 다만 중국이 한때 세계 경제력의 20% 내지 40%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. 청나라 때. 청나라 때 있어요. 그 청나라, 지금 미국은 어땠느냐. 미국은 1950년에는요, 미국의 GDP가 세계 전체의 50%였습니다. 지금은 20% 밑으로 내려갔어요. 그래서 중국은 원래부터 송나라 때는 40% 되었어요. 그러다가 모택동 이때는 막 세계 전체 GNP 한 2% 3%밖에 안 됐어요.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. 10%를 넘었어요.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좌파가 득세하고, 한국 좌파는 반드시 친미가 아니고 친중, 이런 게 여러 가지 결합될 때 우리나라의 갈 길이 뭐냐 하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내년에 일어날 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제적인 변화, 사회 경제적인 변화, 국내 정치적인 변화가 동시에 올 것이다. 그런데 이걸 통해서 많은 게 바뀔 것이다. 사람 생각도 바뀌고 제도도 바뀔 것이고,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, 시장경제체제도 바뀌게 될 것이다.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뭐 개인 단위로, 조직 단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,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놓치지 않는 거 아닙니까? 핸들을 놓치지 않는 거죠. 핸들. 아무리 미끄럽고 뭐 흔들려도, 차체가 흔들려도 핸들을 놓치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이 핸들을 놓치지 않는 거. 핸들이 정권일 수도 있고 또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. 용기일 수도 있어요. 이 핸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,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